우리 함께 지켜요. 캡처 금지, 다운로드 금지, 공유 금지.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멘프 학과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학과 학과 설명회를 맡은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단체 및 멘토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저의 전공인 사회학과 전공에 대한 소개, 그리고 대학 생활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과 설명회 시작에 앞서 저는 용산구 진로센터 미래야에서 멘프로 활동하고 있으며, 멘프는 멘토링과 팔레트의 합성어로 팔레트의 물감처럼 다채로운 멘토링을 지향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회학 전공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멘토 김성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과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자 합니다. 혹시 사회와 사회학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사회의 사전적인 정의는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구성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잖아요. 하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모든 공간을 하나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학교 역시 하나의 사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외부 활동들이 취소되었지만 원래 학교에서는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체육대회나 축제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사회에서는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는 사회학의 탐구 대상을 찾는 곳이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처음 만났을 때 소개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사회학과요?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라고 하면 간호사라는 직업이 바로 떠오르고, 경영학과라고 하면 CEO 혹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어떤 미래 모습이 그려지기 마련인데, 사회학과는 상대적으로 사회학과라고 하면 뚜렷한 어떤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사회학과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오늘 함께 생소한 사회학과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대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현재 사회학과에서 크게 4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것, 두 번째는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세 번째는 앞선 2가지를 바탕으로 사회학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고, 네 번째는 이 앞선 3개를 전부 다 직접 적용시켜 볼 수 있게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통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회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금방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생각이 연결되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사회학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 현상을 탐구합니다. 학과 소개에 아까 들어오기에 앞서서 제가 사회와 사회학을 비교할 때 학교라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아니라 진짜 사회학의 탐구 대상이 되는 사회를 보았을 때는 훨씬 더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으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경제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경제 문제도 하나의 탐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한류가 다른 나라로 뻗어나가는, 그리고 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런 다양한 문화 현상 역시 하나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사회학의 연구 대상을 설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사회학이 집중하고 있는 문제들은 모두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는 거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외국 문화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K-팝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K-팝 유명한 아이돌 혹은 가수들이 그들의 노래가 단순히 좋다고 해서 해외로 유명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가수나 아이돌들이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데 아무런 SNS나 사회 발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다른 국가로 유명해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유명한 아이돌의 노래를 다른 나라에 가져가서 이 노래 너무 좋으니까 한번 들어봐 라고 강요한다고 해서도 그 나라에서 그 아이돌이나 가수의 노래가 유명해지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 중에 무엇이 먼저 우선이다 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게 월등하게 먼저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사회학자들은 이 둘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지지하는 게 두 가지의 입장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 명목론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명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있지 겉만 있지 속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명목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 중에서 개인을 훨씬 더 우선시에 두고 개인이 사회보다 조금 더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 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명목론과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인 걸 바로 알겠죠? 명목론 같은 경우에는 겉만 있고 속은 차 있지 않다는 건데 사회 실제로는 속도 차 있다, 사회는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가 개인보다 조금 더 우선된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사회학과 전공에서 굉장히 핵심이 될 수 있는 사회학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회학 이론이란 앞에서 살펴본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호기심이 생긴 사회 속의 탐구 현상을 바탕으로 이론가의 분석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학자가 내가 이 현상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난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나만의 이론을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사회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학 이론은 이론과의 관심사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분류로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에 관심이 있는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에 관심이 있는 이론가들은 앞서 사회 명목론과 실제론 중에서 사회 실제론을 지지해요. 왜냐하면 구조라는 것이 사회를 의미하고 사회가 개인보다 조금 더 우선시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구조에 대해 탐구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기능론이 있는데요. 이 기능론을 주장하는 학자가 에밀 디르켐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조금 기능론을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디르켐이라는 학자가 쓴 자살론이라는 책에 대해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자살론에서는 어떤 사회적 환경에 처한 사람이 더 많은 자살을 하는가, 더 많은 자살을 선택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저술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에서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촌에 사는 사람보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살의 비율이 보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디르켐이라는 학자는 자살이 개인의 감정 상태나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비교했을 때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조금 더 못하고 그리고 모여있는 거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입장이 도시일 거고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사회에 조금 더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공통점이 사회와 조금 덜 교류하고 조금 더 거리감 있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디르켐이라는 학자는 자살이라는 것도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기능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를 끊임없는 갈등의 상태로 보는 갈등론에 관심이 있는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론에 기반하여 이론을 펼치는 학자들은 사회 불평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통과 교류에 집중을 하는 이론가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론가들은 개인들이 대화를 할 때 어떤 표정을 쓰고 어떤 손짓을 쓰는지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배운 이론들을 바탕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사회현상에 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회현상 분석 및 통계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데요. 이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인과 법칙을 발견하는 양적 연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안 하면 키가 크지 않는다와 같은 인과관계가 명확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양적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양적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설문지법과 통계 도구가 있는데요. 한 번쯤 설문지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신 설문지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 설문지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배우는 수업을 듣습니다. 다음으로는 질적 연구가 있는데요. 이 질적 연구는 현상 자체를 분석하고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 왜 운동을 하지 않을까와 같이 그 사건 자체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인터뷰와 참여 관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와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는 어떤 연구 주제에는 어떤 질적 연구 방법을 쓰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 연구 방법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처럼 개인과 사회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시작된 수많은 사회학자들의 이론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회학과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갖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너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다른 학생들에게 줬을 때 제일 많이 들은 답변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엉뚱한 친구요. 아니면 이상한 친구요. 라는 등등의 여러 답변을 받았는데 이 모든 걸 종합하자면 대다수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바로 사회학에서도 똑같이 필요한 거죠. 일상생활의 예시를 하나 들면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 줄임말을 굉장히 자주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줄임말을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애들이 쓰니까 나도 써야지 하면서 그냥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의문을 가지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나 줄임말이 많은데 왜 계속 새로운 줄임말이 생겨나지? 그리고 왜 다른 친구들은 이 줄임말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 와 같이 대다수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고 모두가 익숙한 상황에서 한 발 떨어져 나와서 당연한 것에 의문을 가지는 태도. 그리고 이 태도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물음표를 던지고 그 물음표를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그리고 나만의 관점을 가지는 게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과는 이러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겸비한 사회학도를 양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학과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저희 학과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조금 사회학과가 여러분에게 친숙해졌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년별 커리큘럼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사회학에서 배우는 4가지 주제를 한 학년에서 모두 배우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사회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사회학적 상상력을 함량하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모든 주제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는 사회학 개론이나 인류학 개론과 같은 수업을 듣습니다. 그 다음으로 2학년 때는 사회학 이론과 더불어서 통계 및 조사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요. 여기서는 사회학사, 사회학 역사나 그리고 이론사회학, 앞서 사회학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 그리고 사회조사 방법론이나 사회통계학과 같은 수업을 학습하면서 이론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내가 가진 이론을 바탕으로 나중에 사회 현상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통계 방법까지 습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1, 2학년 커리큘럼을 통해서 사회학 이론에 대해서 많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학 현상도 분석하는 방법을 익힌 후에 3, 4학년이 되어서는 사회학 내에서 관심이 있는 심화 주제를 정한 후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회학의 심화 주제에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집단사회학, 인문사회학, 문화사회학, 조직사회학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한 가지만을 정해야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 해당 주제에 관해 열린 수업을 하나씩 들어보고
그중 가장 흥미로운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각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가족이나 지역사회, 계층 등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갈등 관계에 집중하는 집단사회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사회학을 다루는 수업으로는 가족사회학이나 도시사회학과 같은 수업이 열리고요. 다음으로는 인문사회학이 있는데요. 이 인문사회학은 사회라는 것 안에는 법도 있고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경영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영역이 다루는 사회 현상을 사회학과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 인문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인문사회학과 관련된 수업을 많이 수강하기도 하고 이 인문사회학 파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사회학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을 복수 전공해서 동시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문화사회학이 있는데요. 이 문화사회학은 원래는 한 사회가 지니는 문화적 다양성에 주목을 해서 한 국가의 전통 문화부터 현대 문화까지 이렇게 문화 하나를 딱 정하고 그 안에 있는 걸 연구하는 게 대표적인 흐름이었어요.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따라서 문화가 굉장히 많이 교류하고 발전하고 변하기도 하니까 이 양상에 맞춰서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직사회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사회시간이나 역사시간에 산업화나 근대화 그리고 정보화와 같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시적인 변동의 흐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 혹은 장점들 우리가 이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다루는 것들이 조직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앞서 사회학 전공을 소개했고 학년별 커리큘럼을 들으면서 사회학을 공부하면 이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학과를 전공하게 되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요. 첫 번째로는 사회조사와 여론조사 분야가 있는데요. 이건 앞서 2학년 커리큘럼에서 통계나 조사 방법론에서 관심이 조금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분야입니다. 정부 각 부처나 민간 연구소, 각종 리서치 기관의 조사 인력으로 활약하는 건데요. 쉽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기간에 누가 당선될 것 같은지를 맞추는 일 역시 이 분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 분야로 나아가는 건데요. 아까 사회와 관련된 다른 분야들이 많았잖아요. 복지도 있을 수 있고 노동도 있을 수 있고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연관 정책 분야로 진출하는 진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부 부처로는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공공기관들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 때, 그러니까 대학생 때 배우는 학문의 깊이에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사회학 자체에 대해서 학문적인 공부를 조금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집단과 조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법인 단체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 기업 관리 그리고 혹은 조정 담당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학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경제학을 복수 전공해서 이러한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학을 전공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진로의 선택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불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다양한 학문과 융합해서 어떠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회학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대학에서의 생활을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 세부적인 전공과 학년별 커리큘럼을 보면 정말 대학생은 공부만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사람들도 굉장히 잘 놀고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정말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보았던 것 그리고 직접 해봤던 것 중에서 의미 있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모임이 있습니다. 대학교에는 크게 두 가지의 동아리가 있어요. 중앙 동아리라고 해서 대학 내에 있는 모든 여러 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중앙 동아리와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각 학과별로 혹은 정해진 학부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학과 동아리를 저희 학교에서는 소모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학과의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과뿐만 아니라 심리학과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친구들과 함께 풍물패, 댄스 소모임, 밴드 소모임을 함께 합니다. 이런 소모임들을 함께 하면서 다른 학과 친구들도 조금 알게 될 수 있고 혹은 우리 학과 친구들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에 와서 동아리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하나가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소모임이나 동아리를 지원할 때 나는 악기도 못 다루고 춤도 제대로 못 추고 노래도 잘 못 부르는데 이런 소모임이나 동아리에 들어가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동아리에 들어가서 사랑을 뽐는 입장이 되어보고 그리고 제가 지원도 해보니까 대학교 동아리에서는 물론 모든 동아리가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동아리에서는 준비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열정적으로 활동해 나갈 의지가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망설이다가 지원을 많이 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게 된다면 이런 소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회가 있는데요. 학생회는 쉽게 말하면 중학교에서 반장이나 부반장 또는 학생회나 부학회장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학교에서 학생회는 훨씬 더 주도적이라는 점에서 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부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학과 캐릭터 공모전, 마크 공모전, 시험기간 간식팩 사업 등과 같이 학생들을 대표해서 학교 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평가 사업을 통해서 더 좋은 수업을 내년에 그리고 다음 학기에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학을 무조건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편협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정말 내가 이 전공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이것만큼은 내 것으로 만들어보고 싶어 하는 게 생긴다면 대학을 가는 건 정말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대학에 와서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학에 가면 오히려 굉장히 더 자유로워요.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생기지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도적인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이 대학에 와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소모임과 학생회 활동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표를 설정해서 대학에 가게 된다면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학과 전공생활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팁들은 사회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때부터 해두면 학과에 오고 난 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꾸준한 독서인데요. 여기서는 독서는 많은 책을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조금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하루에 2장씩이라도 끊임없이 읽어보는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학교에 와서 사회학 이론을 배우다 보면 교수님의 수업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직접 교수님이 설명하신 그 학자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한 책들의 특징이 내용이 많다기보다는 어렵게 써져 있어서 한 번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이런 어려운 책들 완전 어렵다기보다는 나에게 어려운 책들을 읽으면서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논리적인 글쓰기 연습인데요.
대학교에도 당연히 시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치고 있는 시험은 아마 대부분 단답식이거나 서술형이라고 해도 크게 길게 쓰지 않고 그리고 객관식 번호를 찍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사회학과에 오게 되면 대부분의 시험이 내가 이론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의 이론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정해진 시간 동안 굉장히 긴 답안을 써서 내야 되는 시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글을 쓰는 연습 역시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잘 쓴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려하고 어려운 단어들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감 있게 어떻게 하면 논리적이고 그리고 합당하게 글을 쓸 수 있는지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인데요. 제가 대학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일방향적인 수업이 아니라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왜냐면 다른 학생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나의 의견을 계속 얘기해야 하고 계속 질문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저의 발전을 위한 길인데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됐다? 혹은 내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인정을 하고 나서 교수님에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고 교수님께서 그거를 넌 그것도 모르니? 이런 태도가 아니라 굉장히 흔쾌히 받아주시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시정을 해주자마자 제가 그렇구나 라고 바로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오고 나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걸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질문하는 태도가 사회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과 설명회를 마치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생소하게만 들렸던 사회학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학과라는 학과 자체가 많이 쉽게 접해보지 못하는 학과지만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넘치고 그리고 매력적인 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그리고 나만의 관점을 갖고 싶다면 누구나 사회학과에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학도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잠재력을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학과 설명회를 진행한 김성원이었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